자, 이제 르네상스 운동의 발상지를 수 있는 이탈리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유명한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로마 교황이 사시는 성 베드로 성당 바실리카 룸에 전시되어 있죠. 이 조각에 대한 말씀은 이따가 로마를 소개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일대의 위성사진입니다. 지중해는 말 그대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내륙의 호수 같은 바다죠. 그 가운데 지중해를 향해서 길게 뻗은 롱부츠 형태의 반도가 이탈리아고, 이탈리아 북쪽의 허연 부분과 그 아래쪽에 작지만 점점이 흩어진 흰 점들이 보이죠. 저게 뭘까요? 네,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입니다. 지난 중세 십자군 전쟁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쪽에 비잔틴과 아래쪽에 이집트 그리고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여기를 가기 위해서 1차부터 3차까지는 주로 육로로 진군했지만은 4차부터는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바닷길을 이용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교황이 거처하는 로마는 물론이고 항구 도시인 베네치아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한 피렌체 같은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이 융성하게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패스트가 덮치면서 유럽 중세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봄이 오면 늘 겪는 대형 산불처럼 산 전체가 건조한 낙엽이 쌓여 있는데 어디서건 작은 불씨 하나면 큰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교황이 거처하시고 또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본토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였기 때문이죠. 자, 이탈리아를 봅시다. 이탈리아는 물론 지금은 통일된 하나의 독립국가이지만은 사실 로마가 멸망한 이래로 19세기 말까지는 지도에서 보시듯이 조각조각 쪼개진 각각의 하나하나의 나라 모두 20개가 있었습니다. 고만고만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웃한 프랑스나 에스파니아 또 나중에 오스트리아 제국 같은 강대국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시세를 면치 못했죠. 그런 이 작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문화와 예술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 것도 르네상스를 이끄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지역도 여러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대별로 다르게 발전합니다. 우선 르네상스 운동에 불을 당긴 건 15세기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는 토스카나 지역이었고, 16세기는 로마 교황이 주도하면서 그 중심이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랬다가 후기인 17세기 때는 알프스 산자락인 북부 지역에 그 중심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가 이동했던 이유는 우선 15세기 때는 피렌체를 거점으로 금융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메디치 가문이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세기 동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번창하다가 16세기가 되면 사그라드는데요. 그 주된 원인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세기 중엽 1453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니 어찌 됐겠습니까? 비잔틴 제국은 비록 십자군 원정으로 큰 피해를 당했어도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서 비단과 차, 인도에서 향료 같은 값비싼 물품들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들어왔었는데 그 비단길이 끊기게 된 겁니다. 물론 당초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통행을 차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죠. 통행은 허용했지만 엄청난 통해 세례를 물리니까 상인들이 이문에 남는 게 없어서 점차 교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지중해 무역을 기반으로 번성했던 피렌체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돈이 돌면 문화예술이 번창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타겟층이 뭡니까? 예, 15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대항로 시대의 개척입니다. 이건 비잔틴을 통해서 동방으로 가던 육상 실크로드가 끊기자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 나선 걸 말하죠. 그 정점이 바로 콜럼버스의 미대륙 발견입니다.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 하더라.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바다를 가로질러 가다 보면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중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배 타고 쭉쭉쭉 가다 보니까 미 대륙에 도착하게 된 거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16세기가 되면 메디치 가문이 몰락하는 대신에 로마가 갑자기 부상합니다. 그건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 덕분입니다. 율리우스 2세는 전사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많이 일으킨 전쟁광이었다는데요. 전쟁과 함께 교황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바티칸 건설과 더불어서 성 베드로 성당을 대대적으로 건축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을 로마로 끌어모읍니다. 그러니 자연 16세기는 로마가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중심지가 된 거죠. 그러다가 17세기가 되면 이태리 북부 지역 밀라노나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의욕적으로 바티칸과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올인했던 이 율리우스 2세가 갑자기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바티칸과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은 중지되고 서둘러 마무리 짓게 되면서 예술가들이 일거리를 잃게 되죠. 그런데 이 무렵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양모 산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이곳은 알프스 산자락이니까 양을 방목하기도 좋고 또 알프스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이곳저곳에 많은 호수와 함께 맑은 물이 풍부해서 옷감을 가공하고 염색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17세기는 다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르네상스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이탈리아 정원 역시 15세기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 지역에 많은 정원이 만들어지고 16세기는 로마와 그 경교에 멋진 정원들이 만들어졌으며 17세기는 다시 밀라노와 베네치아 등 이태리 북부 지방의 멋진 정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르네상스 각 시기별로 해당 지역이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었다라는 뜻이지 그때 그 시기에 거기만 르네상스 운동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벌어졌지만 시기별로는 그 중심지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렌체가 어째서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중해를 통해 물밀듯이 밀려오는 동방의 값진 제화들이 어디로 몰렸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황이 사실은 로마에 집중됐겠죠. 거기가 당시 유럽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나폴리를 비롯한 이태리 그 서해안 항구 도시를 통해서 화물이 들어오면 육로를 따라서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운송됩니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처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 서저형 지형인데다가 이 또 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나라 태백산맥, 즉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이 아펜디노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화물 운송은 낮은 서해안 지역을 따라 운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길목에 위치한 도시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특히 피렌체는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해서 아주 번성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피렌체를 거쳐서 직진해서 북으로 올라가면 알프스 넘어서 유럽 내륙, 즉 오늘날 독일 땅으로 가게 되고, 피렌체를 거쳐서 좌회전하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프랑스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남쪽으로 내려가면 로마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삼거리, 갈림길이 해당되는 내륙 교통의 요충이라는 이 지리적 이점도 피렌체가 번성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던 것이죠. 여기에 피렌체를 기반으로 한 어마어마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가의 성씨인 메디치가 당대 이탈리아 말로는 의사 또는 약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메디치 가문이 본래 의사 집안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확실치 않고요. 아무튼 이 집안은 15세기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18세기까지 피렌체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나중에 이 집안에서 4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기까지 하면서 유럽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귀족 가문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위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막강했다는 것보다도 문화예술 분야에 엄청난 안목이 높았고, 독서 강의기도 해서 엄청난 양의 서양 고전들을 수집하고 연구했으며, 또한 르네상스 예술을 진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있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가계도를 보시면 조반니 디 메디치라는 분이 집안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 코시모 일베키오가 피렌체 공화국의 발전을 기여한 공으로서 국부라는 칭호까지 받습니다. 코시모는 금융업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제를 틀어서 시 재정에 투입하고 학문과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해서 르네상스 운동의 붐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시모의 손자인 로렌초 일 마니피코는 위대한 자로 불리면서 이 무렵 피렌체와 메디치 가문의 번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렌초는 뛰어난 외교 수단으로 피렌체가 이탈리아 정치의 중추적 위치가 되도록 올려놨고, 이 당시에 피렌체의 르네상스 문화는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로렌초는 또한 인문학적 교양도 아주 높았고 학문과 예술, 특히 철학 연구를 장려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전 문헌들을 수집해서 피렌체의 그리스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보티첼리라든가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로렌초의 후원과 지원 덕분에 예술 활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디치 가문은 왜 문화예술을 그토록 절실히 사제를 틀어가면서까지 적극 장려했을까요?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메디치 가문의 탁월한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각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래전에 모건대 미술교육과의 이영기 교수님께서 쓰신 르네상스 미술가 후원자라는 책을 봤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현재는 퇴직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만은 이태리 피사 대학에서
서양 미술사를 정통으로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탈리아 반도 행정 지도인데요. 모두 2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과거 중세 때는 저 셀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의 나라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쪼개져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이랬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단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왕국 아니면 공국이었다는 겁니다. 왕국과 공국의 차이가 뭘까요? 왕국은 왕이 있고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거죠. 조선왕조처럼, 고려왕조처럼. 근데 공국은 뭐냐? 여러 봉건여중들이 모여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지켜줄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제가 사는 분당을 예로 들자면 분당에 여러 행정동들이 있죠. 분당동, 순회동, 정자동, 구미동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이 각각 다 봉건영주의 영지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영지를 가진 봉건영주들이 너무 나약하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분당구청장으로 선출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분당구청장은 수정구청장, 중원구청장을 만나가지고 성남시장을 또 뽑습니다. 다른 도시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성남시장은 다시 수원시장, 용인시장, 안양시장 등등등과 연합해가지고 다시 경기도지사를 선출하죠. 그럼 다시 경기도지사는 강원도지사, 충남지사, 충북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등과 연합해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그런 체제를 가진 나라를 공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왕국과 공국의 차이는 뭐냐? 왕국은 왕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권력을 물려주지만 공국은 한번 뽑히면 임기 내 또는 죽을 때까지만 하고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죽으면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탈리아 반도는 모두 왕국 아니면 공국이었는데 단 두 나라, 베네치아와 피렌체는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공화국이 뭡니까?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는 체제를 말하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백성이 주인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스스로 뽑는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바로 올해 두 번의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후보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 선거 유세도 하고 TV 토론도 했지만은 선관위에서는 팜플렛과 포스터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눠주고 벽보를 붙이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선거에 나올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으로 예술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행렬이라는 작품인데요. 메디치 가문을 일으킨 조반니 디 메디치의 아들인 코시모 일 베키오가 베노초 고졸리라고 하는 화가로 하여금 이 그림을 그리게 해서 피렌체 베키오 궁전 벽화로 걸어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말을 탄 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를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은 다음 대선에 나올 10살짜리 메디치 가문의 손자 피에레 디 메디치를 동방박사 한 사람으로 그려낸 겁니다. 즉 다음번 피렌체 대선에 나올 당시 손자 피에레 디 메디치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옆에 당시 피렌체에서 열린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비잔틴 황제 조반네 8세 그리고 동방정교의 주세페 대주교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화면 구도를 보면 교묘한 것이 손자 피에르는 화려한 백마를 타고 황금 옷을 입은 채 옆으로 서서 프로필을 보이고 있죠.
이에 반해서 조반니 황제나 주세페 대주교는 차렷 자세로 앞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아주 좁죠. 이게 바로 예술을 활용해서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상징 조작이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피렌체가 어떻게 동로마 비잔틴 황제나 동방정교 대주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잽이 안 되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황제와 대주교는 아주 보잘것없이 그려놓고 마치 피에르를 호위하는 보디가드처럼 비칠 만큼 존재감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에르 바로 뒤를 따르는 두 사람은 아버지 코시모와 할아버지 조반니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권력 기반이 약한 북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뒷배와 보호를 받으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을 호위병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징 조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행렬을 쭉 따라 올라가면 그 행렬의 출발 지점이 바로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 앞에 베키오 궁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 세워진 다비드상이라는 조각이 있는데 이거 역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 등장하는 그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도 누가 본 사람 없죠. 여기에도 슬쩍 다음 성가에 나올 메디치 집안의 장손 모습을 슬그머니 새겨넣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메디치 가문은 선거용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예술과 예술품을 적극 이용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6세기가 되면 결국 피렌체는 공국으로 바뀝니다. 선거해봐야 메디치 가문의 자손들이 계속 집권하니까 코시모 1세는 공작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6세기가 되면 피렌체 경제가 몰락하면서 메디치 가문도 사사 세력을 잃게 돼서 18세기 중엽에 제7대 대공이었던 잔 카스토네가 후손 없이 사망하면서 메디치 가문은 그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피렌체를 간략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피렌체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는 미켈란젤로 광장, 언덕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피렌체는 사실 로마 시대 꽃의 여신인 플로라를 찬미하기 위해서 플로라리아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사진 왼쪽에는 메디치 가문의 본거지가 됐던 베키오 궁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그 유명한 두모 성당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보는 피렌체 조망입니다. 예, 두모 성당의 그 모습입니다. 또 베키오 궁을 배경으로 서 있는 공작 코시모 1세의 청동상입니다. 베키오 궁 앞에는 피렌체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 시노리아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광장 주변에는 많은 조각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상입니다. 물론 로마에서 넵튠이라고 불렀죠. 다비드 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돌팔매질로 물리쳤다는 다윗인데 메디치 가문의 후계자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은 이처럼 바로 밑에서 보면 상하 비례가 맞지 않죠. 다리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다비드 상의 높이보다 2배 떨어진 거리에서 올려보면 상하 비례가 맞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메르텐스가 말한 DH 이론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물의 높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대상물을 바라보면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높이보다 2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봐야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동상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상입니다.
유디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스라엘을 침입한 아시리아의 장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아시리아 장수 홀로페로네스를 유혹해서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목을 베었다는 얘기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좀 섬찟합니다. 이 조각상은 괴수 카쿠스를 제압하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카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헤라클레스의 소를 훔쳤다가 헤라클레스한테 붙잡혀서 응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은 더 섬찟한 모습입니다. 메두사의 목을 든 페르세우스인데요. 메두사는 머리카락이 뱀인데다가 누구나 그 눈을 보면 돌로 변한다는 괴물이죠. 그 괴물을 물리친 신이 페르세우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찾는 이런 공공장소에 왜 이렇게 섬찟하고 잔인한 조각물들을 배치했을까요? 마치 살인을 부추기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고 관광객이 보기에도 섬찟하고 민망한데 말입니다. 그건 이 조각물 역시 하나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즉 선전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이 피렌체가 강대국들 프랑스나 스페인, 오스트리아 같은 이 공룡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작지만 지혜롭고 용맹한 이 다비드처럼 메디치 가문을 믿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유신 독재를 선포할 무렵 박정희가 베트남 패망과 북한 위협을 실제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잔뜩 겁을 주고 이수신 장군을 성웅이라 치켜 세우면서 우상화했습니다. 물론 이수신 제독, 이순신은 수군이었기 때문에 제독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수신 제독이 훌륭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영웅시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군 출신의 장군이 이 나라를 지켜낸다는 그런 상징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했던 거죠. 아무튼 당시 피렌체는 그만큼 절박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메디치 가문의 야심도 이 조각물에 깃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니오리 광장입니다. 자, 이제 피렌체를 가면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 한 군데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곳은 단테가 영원한 연인 베아트리체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베키오 다리입니다. 베키오 다리는 이탈리아 말로 오래된 다리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을 흐르는 강은 피렌체의 젖줄인 아르노 강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이 다리에서 피렌체 연인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그 증표로 자물쇠를 채운 뒤에 열쇠를 강물에 버리거나 다리에 자물쇠를 달곤 했답니다. 현재는 물론 다리가 손상될 걸 우려해서 CSE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립니다. 또 강 양쪽에는 기금속 세공소와 보석상이 절비한데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 이 베키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아르노강의 풍경 또한 피렌체 관광의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석양이 질 무렵에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죠. 곳곳에 버스킹 공연도 벌어지고 있고요.
연인들이나 혹은 친구들 끼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석양이 질 무렵 다리 너머로 지는 태양과 빛이 만들어지는 실루엣이 아주 멋집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정도로 르네상스와 피렌체에 관해서 개관을 마치고 이제 다음 편 분들은 본격적으로 이태리 르네상스 정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